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 사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성실한 남편과 큰 말썽 부리지 않고 자란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죠. 하지만 가장으로서 든든하게 버텨주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며 제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남편의 장례를 끝내자 아들 부부가 함께 살며 손주들을 돌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생을 황혼 육아와 맞벌이하는 아들네 수발로 보내게 됐습니다. 이런 제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 시대의 많은 어머니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과연 당연한 것이었는지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이 떠난 후 제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조금씩 그 허전함을 달래게 됐죠. 아들이 남편의 49제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같이 살자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척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싫어하지 않을까 했던 며느리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죠. 저도 일하느라 바빠서 늘 애들한테 미안했어요. 어머님이 같이 계시면 저희도 든든하고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죠. 초등학생인 손자와 유치원에 다니는 손녀가 절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들은 출근이 빨라서 6시 반에는 먹어야 했고 며느린 7시, 아이들은 7시 반에 일어나 밥을 먹었죠. 그러느라 식구들 시간과 입맛에 맞춰 따로따로 밥상을 차려야 했어요. 아침부터 정신 없었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아침은 늘 급하게 준비하느라 빵이나 시리얼만 먹었거든요.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요. 며느리는 엄지까지 지켜 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렇게 다들 좋아하니 저도 힘들지만 신이 나서 음식을 준비했죠. 아이들 학원 픽업은 물론이고 집 청소, 빨래, 저녁 준비, 설거지까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고달픔을 이겨낼 만큼 기뻤네요.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를 처음 알린 건 며느리의 작은 한숨 소리였어요. 아, 어머님, 요즘 반찬이 좀 짠 것 같네요. 어머, 그러니? 미안하다. 나도 나이가 드나? 다음엔 더 싱겁게 하마. 짠 음식이 건강에 좋을 리 없잖아요. 애 아빠도 이제 중년이고 신경 좀 써주세요. 며느리의 말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듣는 제 기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네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하루는 거실 청소를 막 끝냈는데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소파 밑을 손가락으로 쓱 훑어보더군요. 어머님, 여기 먼지 있네요? 청소 제대로 안 하셨어요? 아유, 거기까진 못 봤네. 지금 닦으마. 애들 먼지 알레르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소파 밑까지 꼼꼼하게 해주셔야죠. 사실 무릎이 아파서 바닥까지 엎드려 닦기가 힘들었던 건데 그런 말을 하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식사 시간도 고역이 되어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요? 그래? 하도 짜다고 해서 신경 쓰다 보니 너무 싱거워졌나? 그러니까요. 뭐 하루는 소태 같고 하루는 맹물 같고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떡해요? 요즘 음식에 너무 정성 없으신 거 아니에요? 며느린 손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고 저도 아이들 앞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네요. 그 후로는 빨래만 널고 있어도 타박이 날아왔죠. 어머님, 블라우스가 왜 이렇게 구겨졌어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아세요? 아유, 그래? 미안하다. 이 설거지하느라 세탁기 돌아가고 바로 빼질 못해서. 내가 타려주마. 아니에요. 괜히 정신 빼고 있다 태우면 어쩌려고요. 그냥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더니 제가 다 듣도록 중얼거렸죠.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종일 놀면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망설이느라 반박할 수 있는 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자 며느린 더욱 기고만장해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교육 문제였습니다. 손자가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봤을 때였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어디 보자. 할머니가 한번 볼까?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문제를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풀어요. 애들 학교에서 원하는 풀이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틀리는 거라고요. 아유, 그래? 내가 아는 방법은 이것뿐인데.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냥 두셔야죠. 왜 낯설 때 안 낯설 때 구분을 못해요? 괜히 애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마치 아이를 망치는 사람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속이 상하고 창피했지만 손주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마트에만 다녀와도 잔소리가 이어졌어요. 어머님, 그 마트에서 야채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가면 재래시장 있는데 더 싸고 싱싱한 거 놔두고 왜 비싸게 주고 사셨어요? 그건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생활비 좀 아껴 쓰시라고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정작 며느린 주말마다 백화점에서 옷이며 화장품들을 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족들 먹거리를 위해서 장 본 것에 대해서는 한숨 쉬며 일일이 간섭했죠. 친구들과의 만남에도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중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 만나러 잠깐 나가려고. 어머, 또요? 요즘 주말마다 나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가셨잖아요. 그건 너희 시아버지 기일이 다가오니 절에 간 거고. 저녁은 어떡하고요? 저녁 먹을 건 다 준비해놨어. 이따 데워 먹기만 하면 돼. 저희도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일하다 주말에 겨우 쉬는 건데 굳이 나가셔야 해요? 저 이번 주에 신경 쓸 일 많아서 아직도 두통이 있다고요. 그날 저는 결국 모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말임에도 식구들 저녁을 챙기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개면서 친구들의 안부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청수가 오늘 왜 안 왔어? 다들 기다렸는데. 미안해.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너 요즘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거. 남편 보내고 나면 다들 한가해지는데 넌 어떻게 된 게 더 눈꽃 뜰 새가 없어. 우리 이제 다 모일 수 있는 시간 많이 남지 않았어. 자주 좀 만나고 살자. 그래, 미안해. 다음엔 꼭 갈게. 하지만 저는 그 다음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원래 같이 살기 시작할 때는 평일에만 집안일과 애들을 봐주면 주말에는 편하게 개인 시간 가지라고 하더니 언젠가부터 주말마저 집안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일찍 퇴근해서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갈비찜을 내놨는데 며느리가 한 입 먹더니 대번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요? 그래?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전 도저히 못 먹겠는데. 괜찮긴요. 당신은 어때?
아들은 마누라를 눈치를 보며 애매하게 대답했죠. 좀 질긴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다음부턴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비싼 고기가 아깝잖아요. 아들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 떨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아들마저 그렇게 말하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 앞이라 조용히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뭘 해도 항상 최고라고 말해주던 남편이 그리웠죠. 그때보다 더 정성을 들이는데도 아들네 식구들은 아무도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잔소리는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청소 안 하셨어요? 변기가 너무 더럽잖아요. 어머님, 현관 정리 좀 하세요. 현관이 지저분하면 오던 복도 나간다잖아요. 냉장고 정리 좀 하시라고 한 거 잊으셨어요? 애들이 유통기한 지난 거 먹었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얼마나 잔소리를 하려나? 그런 걱정부터 들었고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남보다 더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한 번은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을 집에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했어요. 손님들이 오시자 며느리가 저를 소개하더군요. 우리 시어머니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외로워하셔서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모신다니. 저는 그저 집안일 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접을 받는데 어떻게 모신다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손님들이 가고 나자 또 잔소리에 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음식 맛 정말 별로였던 거 아시죠? 손님들이 별로 드시지도 않고 술이랑 과일만 먹다 갔잖아요. 그랬니? 그래도 찌개랑 불고기는 거의 다 먹었던데. 그리고 과일도 왜 그렇게 싸구려만 내놓으셨어요? 저 창피 주려고 일부러 그러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마트 가지 말라고 해서 아침부터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걸로 골라서 사온 건데. 손님상에 올리는 건 좀 제대로 된 걸로 백화점에서 사셨어야죠. 됐어요. 다음부턴 제가 직접 살게요. 언제는 생활비 아끼라고 시장에만 가라더니 자기 손님들 올 때는 백화점에 가서 재료 장만하지 않았다고 타박하더군요. 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제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인 것처럼 대해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쌓은 경험과 지혜가 그 애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 저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단순한 잔소리를 넘어서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주말 오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TV는 그만 보시고 일 좀 하세요. 빨래도 아직 안 하셨죠? 잠깐 이 드라마만 보고 하려고 했는데 맨날 싸우기나 하는 드라마는 뭐하러 봐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밀어놓은 일이나 하세요.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세요? 나이 먹어서 귀찮다고 점점 안 움직이면 노화만 빨라져요. 그러더니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꺼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일하는 기계인 것처럼 잠시도 맘 편하게 쉬는 꼴을 보기 싫어했죠. 저는 그 집에서 주말 오후 잠깐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도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바쁘게 장을 봐서 상을 차리고 설거지하며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위해 세수를 하고 들어오니 제 방이 뒤죽박죽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거실로 달려나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예, 내 방이 왜 저러니? 아, 그거요? 어머님 방에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 보러 가셨을 때 제가 대신 정리 좀 했어요. 쓸데없는 거라니. 다 내가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혹시 뭘 버린 거니? 별거 아니고요. 낡은 시계랑 펜, 오래된 사진들이요. 다 곰팡이 냄새 나고 지저분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손목시계와 만년필,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제 방 서랍장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어요. 가끔 사는 게 서럽고 남편이 그리울 때면 그것들을 꺼내보며 추억하곤 했죠. 그게 왜 버릴 물건이니? 그거 너희 시아버지 유품인 거 몰라? 아버님 유품이요? 아니, 그런 낡은 쓰레기를 왜 갖고 계세요? 보기만 해도 우울해지잖아요. 원래 돌아가신 분 물건은 다 태워버려야 하는 거 모르세요? 쓰레기라니. 남편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며느리를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가능한 이성적으로 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디에 버렸니? 지금이라도 찾아와야겠다. 벌써 업체에서 다 수거해 갔어요. 뭐 그딴 걸로 이렇게 난리세요? 산 사람은 앞을 보고 살아야죠. 언제까지 돌아가신 분 물건 끌어안고 사실 거예요? 집도 좁아 죽겠는데 다 망가지고 낡아빠진 물건 놓을 자리가 어딨어요? 그런다고 돌아가신 분이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며느리는 우습다는 듯 코웃음까지 쳤습니다. 그러더니 태연하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어야 했어요. 아들도 저와 며느리의 대화를 들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엄마도 나름대로 집 정리하려고 한 거잖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엄마 손으로 정리하지 못한 거 대신해 준 거니까. 그래도 그건 아버지 유품인데. 아버지도 엄마가 이렇게 과거에 매달리는 거 안 좋아하실 거예요. 이제 그만 잊을 건 잊고 사셔야죠. 아들마저 지 마누라 편을 드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울적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남편 칠순잔치에 꼭 와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의 희로애락을 다 봐온 친구의 말이라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번 토요일에 칠순잔치에 좀 다녀오마. 네? 안 돼요. 그날 저 회사에서 등산 간다고 말씀드린 거 잊으셨어요? 애들은 어쩌고요? 그럼 현수 보고 좀 보라고 하면 되지. 하루 종일 가는 것도 아니고 서너 시간이면 올 거다. 제일 친한 친구 남편 칠순이라 꼭 가야 해. 그이도 요즘 바빠서 주말에도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럼 어쩌지? 손님 없으면 남편이 실망할 거라고 꼭 좀 와달라고 했는데 손님도 없을 칠순잔치를 뭐 때문에 한다고 난리래요? 그 핑계로 괜히 사람들 불러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그런 것도 다 돈이에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용돈도 결국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이 집 대출금 이자도 올라서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을 좀 하세요. 정작 본인은 매주 친구들과 호텔 뷔페에도 가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보따리 해오면서도 주말도 없이 애 봐주고 집안일하는 저에게는 단돈 10,000원 쓰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이 용돈이랍시고 주는 것도 고작 한 달에 20만 원인데 그마저 거의 손주들 간식 사주는 걸로 다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 제 사정을 들은 친구가 혀를 끌끌 차며 한 소리 하더군요. 영희야, 미안해. 나 토요일에 못 갈 것 같아. 왜? 또 며느리가 뭐라고 해? 아니, 애들이 둘 다 일이 있다네. 며느리는 회사에서 등산이 있어서 빠질 수가 없고 현수는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출근한다나 봐. 정수가,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정말 괜찮은 거니? 주말에도 모임 한번 못 나올 만큼 바쁜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칠순잔치 핑계로 꼭 나오게 하려고 한 건데. 괜찮아. 그래도 애들이 용돈도 주는데 나 좋은 대로만 할 순 없잖니? 뭐? 그깟 20만 원? 솔직히 그동안 네 아들 욕하는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애를 둘이나 봐주고 주말에까지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고작 2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니? 애 봐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차라리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해도 그것보다 10배는 받겠다. 저는 계속 다음에 꼭 보자고 했지만 그 친구도 점점 전화가 뜸해지더니 더 이상 연락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친구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갔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라도 대접받느냐? 물론 그것도 아니었죠. 제 입지는 날로 좁아졌습니다. 식탁에서도 구석자리로 밀려났고 거실 소파도 다른 식구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 저는 바닥에 앉아야 했네요. 그러더니 급기야 손주들과의 관계마저 며느리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녀와 놀아주고 있으면 며느리가 마뜩찮은 표정으로 끼어들곤 했어요. 서연아, 놀지만 말고 방에 가서 책 읽어. 싫어요. 할머니랑 더 놀고 싶어요. 너 학습지 안 했잖아. 빨리 들어가. 아이들과 정을 쌓을 시간조차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 씁쓸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시작됐어요. 자기는 몇백이 넘는 명품 가방을 턱턱 사오면서 저는 병원 가는 것도 눈치를 주더군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려고 하면 어머님, 병원 자주 가는 것도 중독이에요. 그냥 파스 붙이면 나을 텐데. 의사가 꼭 주사 맞으러 오라고 했다. 그냥 놔두면 염증이 덧날 수 있다고. 의사들이야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예요. 결국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파스로 버티다가 무릎만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자 며느린 또 그걸로 짜증을 냈어요. 어머님, 요즘 왜 이렇게 굼뜨세요? 빨래를 몇 분이나 널고 계시는 거냐고요. 내가 무릎이 아파서. 아우, 그 입버릇처럼 아프다는 소리 좀 그만하실 수 없어요? 그거 다 운동 부족이라고요. 제가 아픈 건 무조건 꾀병이고 게으름 피우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시부모 병원비조차 아까워하면서 며느리의 소비는 날로 심해졌죠. 홈쇼핑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매일같이 택배가 왔어요. 화장품, 옷, 가방, 신발, 건강기능식품, 심지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는 물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 화장품들 다 쓰는 거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며느리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군요. 어머님이 왜 제 물건에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사는 건데 주제넘게 무슨 참견이냐고요. 그냥 너무 많아 보여서 그러지. 애들 어릴 때 조금이라도 아끼면 좋을 텐데. 그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나 좀 아끼세요.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이 정도도 못 써요? 어머님이 뭔데 제 생활에 간섭하세요? 시어머니라고 다 참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난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요. 앞으로 제 일에 신경 끄세요. 그러면서 정작 저는 가족들을 위해 장을 봐오면서도 핀잔을 들어야 했어요. 어머님 또 뭐 사오셨어요? 찬거리가 없는데 부추가 싸길래 부추김치라도 하려고. 냉장고에 야채가 썩어가는데 또 사오셨네요? 저한테 잔소리하지 마시고 어머님이나 돈 좀 아껴 쓰세요. 생활비를 물 쓰듯이 쓰시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돈 얘기로 며느리와 말씨름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왔어요.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새로운 가방을 샀더라고요. 그걸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아들한테 자랑하더군요. 이거 봐, 진짜 이쁘지? 한정판이라 구하기 정말 힘들었다고. 저는 그 옆에서 물을 마시다가 손이 떨려서 그만 물을 가방 위에 쏟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님! 며느리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실수? 이게 그 한마디로 끝날 일이에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며느린 도끼 눈을 뜨고 소리쳤어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어머님이 이 돈 물어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비싼 거니? 이리 줘봐라. 내가 닦아줄게. 이게 닦아서 될 일이에요? 이미 다 망가졌는데. 가죽에 물 들어가면 끝이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소리치는 걸 듣고 아들이 밖으로 나왔더군요. 하지만 자기 마누라를 달래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진 못했어요. 진정해, 애들 깨겠어. 잘 닦아보고 안 되면 명품 수선집에라도 알아보자. 오늘 새로 산 거잖아. 아직 밖에 들고 나가지도 못했는데. 어머님 왜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서 민폐만 끼치지 말고 나가서 가방값이라도 벌어와요. 며느리가 소리치며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못 들었어요? 나가서 설거지라도 해서 돈 벌어오라고. 500만 원 다 갚을 때까지 이 집에 얼굴 들이밀 생각하지도 말아요. 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나가라고 소리치는 며느리를 향해 간신히 그동안 참아온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시고 살아야 하는 비싼 걸 뭐하러 사니? 너 옷장에 가방이 차고도 넘치잖아.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뭔데 또 참견이세요? 아니 나는 그냥 네가 맨날 돈 아끼자고 하더니 또 비싼 걸 사와서. 그러니까요. 어머니나 잘하지 왜 내가 벌어 내가 쓰는 돈에 참견이에요. 어렵게 산 가방 망쳐놓고 한 푼 물어주지도 못하면서.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대번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듯이 말했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애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현수야,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집에 넘치는 걸 또 사와서.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제 머리채를 움켜잡은 겁니다. 아! 제가 비명을 지르자 아들은 잡은 손을 마구 흔들며 신경질적으로 외쳤어요. 내가 심어짓 하지 말라 했지. 왜 자꾸 며느리를 힘들게 해? 현수야, 아파, 놔! 며느리가 돈 쓰는 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집 사정 엄마가 뭐 하는데? 그렇게 아들이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며느리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니요. 며느린 제가 아들에게 모욕당하는 동안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소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만해, 제발 그만해라. 제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자 아들은 그제야 손을 놨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물건을 하나씩 밖으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며 화장품이 바닥을 나뒹굴었죠.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전 도저히 어머님이랑 더는 얼굴 맞대고 살 자신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라고요. 뭐? 나가라니? 어머님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가 엉망이 됐잖아요. 눈치 없게 굴지 말고 이제 그만 우리 인생에서 좀 빠져달라고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니. 새벽부터 밤까지 종일 일하며 가족을 돌본 저에게 하는 말이 맞는 건가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는데? 어머님이 한 게 뭔데요? 밥 좀 하고 청소한 거?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 그것도 안 하고 살려고 했어요? 얹혀 살아?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한 건 너희였어. 그래서 멀쩡하던 집까지 팔아 살림에 보태라고 내주고 애들도 키워줬더니 이제 필요 없어졌다 이거냐? 그렇습니다. 남편이 떠나자 절 걱정하는 척 같이 살자고 했던 아들 내외가 제가 살던 집 정리한 돈으로 빚을 갚아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고민했지만 어린 손주들의 앞날을 위해 아들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내놓고 몸 상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며느리의 핍박과 아들의 돈 없는 구박이 전부였네요. 제가 지난 일을 떠올리며 통 안에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며느린 계속 나가라고 소리쳤고 아들은 며느리를 말리는 대신 커다란 비닐봉지를 꺼내 바닥에 흩어진 물건을 쑤셔넣기 시작했어요. 현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엄마,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우리가 같이 살긴 틀렸어요. 저 사람이 엄마랑 도저히 못 살겠대요. 저도 이렇게 시끄러운 집구석 더는 못 참겠고요. 그래서 지금 갈 곳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이 어미를
길바닥에 내쫓겠다는 거냐? 그러자 씩씩거리던 며느리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 나이에 갈 곳도 없는 게 자랑이에요? 친구 집에 가든 찜질방에 가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는 넋이 나간 저를 갑자기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 역시 비닐봉지에 담긴 옷가지를 던져주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죠. 현수야, 현수야! 제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어도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리가 들렸는지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가방도 없이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말이죠. 막상 나오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연락도 뜸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입장료 10,000원을 내고 들어가니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여럿 보이더군요. 찜질방 구석자리에 앉아서 가져온 옷가지를 펼쳐보다 서러움에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대로 된 짐도 챙기지 못하고 그저 낡은 속옷 몇 벌과 스웨터 하나가 전부였네요.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7만 원이 있었어요. 그게 당장 제 전 재산이었죠.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머리채를 잡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남편이 살아있었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5만 가지 생각이 정신을 어지럽히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이 퉁퉁 부은 것도 모자라 눈은 충혈돼 있었네요. 불과 몇 시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아침이 되어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으니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 누가 봐도 갈 곳 없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이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의 끝자락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비참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또다시 비집고 나오려 했어요. 억지로 이를 악물어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는데 그때 다급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익숙한 번호가 떠 있었어요. 바로 하나뿐인 친정 오빠가 입원한 요양원 번호였죠. 오빠는 젊은 시절 1년도 못 살고 사고로 떠난 아내를 잊지 못해 자식도 없이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요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오빠를 보러 갔었는데 그나마 최근엔 며느리가 외출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전화로만 안부를 물어왔죠. 여보세요? 이른 시간 걸려온 전화에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역시나 오빠가 위독하다는 연락이었네요.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더니 집에서 쫓겨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하나 남은 친정 식구와의 이별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빠는 마지막 숨을 거둔 후였어요. 독신으로 살았던 오빠에게는 제가 유일한 혈육이었는데 평소에 더 신경 쓰지 못한 저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더군요. 은혜도 모르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친정 오빠에게 신경 썼더라면 그렇게 한이 남진 않았을 거예요. 오빠는 평생을 외롭게 산 사람이라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 내외에게도 분명히 문자 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역시나 두 인간은 빈소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장의 마지막 날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사람이 저에게 명함과 함께 놀라운 말을 건넸어요. 고인이 한정숙 씨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네? 재산이요? 오빠한테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마포에 있는 아파트와 상가, 예금을 모두 합치면 총 25억이 넘습니다. 25억이요? 그게 정말인가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사는 게 바빠 오빠가 어떻게 지냈는지 제대로 확인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마포에 아파트가 있었다는 것도 그날 변호사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듣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가족이 없던 오빠는 평생 공사판을 떠들며 몫으로 일해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부동산에 투자했고 그것이 꽤 큰 재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빠, 이 많은 걸 다 나한테? 눈물이 났습니다. 생전에 오빠를 위해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 돈을 받아도 되는지 죄스러운 마음이 앞섰어요. 그때 변호사가 유언장으로 보이는 서류를 한 장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겁니다. 항상 동생 걱정을 많이 하시더군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종이에 적힌 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선명한 오빠의 필체가 눈에 들어오자 간신히 멈췄던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어요. 정수가, 넌 가족한테 너무 헌신적이야. 이제 자식들만 챙기지 말고 너를 위해서도 좀 살아라. 인생 긴 것 같지만 돌아보니 한없이 짧다. 난 이미 몸이 망가져 이 재산이 다 소용없으니 너라도 값지게 써주길 바란다. 저는 오빠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며 통 안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종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오빠가 남긴 마포 아파트가 제 명의로 이전되었고 예금 통장의 돈도 제 것이 됐죠. 처음 오빠가 남긴 아파트로 들어간 날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배신감, 멍청하게 산 자신에 대한 후회, 오빠를 향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네요. 그러다 날이 저물자 아름다운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오빠 고마워요. 이제 정말 나 자신을 아끼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게요. 약속해요.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푼돈 받아가며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탁 트인 한강뷰를 자랑하는 집이 있고 통장 가득 든든한 현금도 있었죠. 거기다 매달 어김없이 임대료가 들어오는 상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믿지 못할 일들에 어안이 벙벙했던 저는 점차 이성을 되찾고 상속 절차에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오빠가 그랬듯 저도 혹시나 제가 떠난 뒤의 일을 상담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님, 제가 죽은 후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두고 싶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다 제 자식한테 가게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만 그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근데 특별한 조건을 달고 싶어요. 저는 신중하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남은 재산의 대부분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특히 독거노인들을 돕는 단체예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진 손주들에게 주고 싶은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각각 3억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신탁을 만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죠. 제가 죽더라도 아들과 며느린 절대 이 모든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당장 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못돼 먹은 자식 내외에게 유산이 돌아갈 일이 없고 저처럼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쓰인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이 맘 같아서는 전액을 다 기부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귀엽게 웃으며 안기던 손주들이 눈에 밟혀 할머니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더군요. 그렇게 파란만장하던 제 인생에도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헌데 제가 집을 나온 지 석 달쯤 지난 후부터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동안 자기 손으로 쫓아낸 어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던 아들이었는데 이상한 일이었죠. 하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더는 아들에 대해 궁금한 것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혹여나 누군가에게 제가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말을 들은 거라면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줄기차게 이어지는 전화에 연락처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이번엔 문자 메시지 폭탄이 쏟아졌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엄마, 저 이혼 준비 중이에요. 제가 멍청했어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애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요. 하지만 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 아들의 자리는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그 순간 모자의 연은 끊어져 버렸죠. 두 아이가 왜 이혼을 한다는 건지,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다시 그 집구석에 발을 들이면 어렵게 찾은 제 노년의 평화가 또다시 흔들릴 게 뻔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희생하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를 안타깝게 여기며 눈을 감은 오빠를 위해서라도 더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저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노을을 즐기며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어요. 그림과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도 다시 만났죠. 정수가, 너 요즘 얼굴 너무 좋아졌다. 그러게 10년은 젊어진 것 같네. 친구들은 제가 아들 집에서 나와 혼자 산다는 걸 알고는 오히려 잘 됐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속상했어. 며느리가 너무하더라.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 같았지? 그제야 저는 어리석은 삶을 돌아보고 진짜 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며느리가 다급하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더군요. 어머님, 둘째가 많이 아파요. 집으로 좀 와주세요. 부탁드려요. 간신히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던 저는 아직 어린 손녀가 아프다는 말에 결국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망설이다 집으로 가는 대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울먹이는 소리로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더군요. 무슨 일이냐? 둘째가 왜 아파?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애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하도 연락이 안 되시길래. 뭐야? 어미라는 게 할 짓이 없어서 애 아픈 걸 핑계로 삼아? 그만 끊으마. 안 돼요, 어머님. 제가 오죽 급하면 그랬겠어요. 제발 어디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리로 갈게요. 됐다. 이제와 새삼스럽게 얼굴 봐서 뭐 하려고? 내 얼굴 보기 싫어서 한밤중에 봉지 하나 떨렁 들려내보낸 거 너희들 아니냐? 그건 그이가 그런 거잖아요. 전 그냥 홧김에 성질 좀 부려본 거였어요. 됐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 할 말 없으면 그만 끊자. 그러자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현수씨가 그이가 절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오해하다니. 사실은 제가 실수를 좀 했어요. 회식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눈을 떠보니 동료 대리랑. 뭐야? 그게 무슨 소리냐? 진짜 딱 한 번 실수였어요. 근데 그 남자가 자꾸 집 앞에 찾아오고 이혼하라고 괴롭히는 바람에 현수씨까지 그 일을 알게 됐어요. 아니, 그럼 네가 바람을 피웠단 말이야?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쩌다 실수한 거예요. 제정신도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왜 굳이 나한테 하는 거냐? 어머님, 그이 눈 돌면 무서운 사람인 거 아시죠?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예요. 저랑도 도저히 못 살겠다고. 저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헤어져요. 애들도 절대 못 데려가게 할 거래요. 그동안 맞벌이랑 살림 병행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어머니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글쎄다. 네가 무슨 살림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다는 건진 모르겠다만 너희들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어머님, 저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요. 현수씨가 흥분해서 회사로 찾아와서 그 남자 멱살 잡고 난리치는 바람에 회사에도 소문 다 나서 저 반강제로 사표도 냈어요. 이제 이혼당해서 애들까지 뺏기면 제 인생에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억울한 척하지 마라. 어쨌든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만회할 기회만이라도 얻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그 입 말릴 수 있는 건 어머님뿐이에요. 제발 현수 씨한테 제가 후회한다고 다신 안 그럴 거라고 그 말씀이라도 전해주세요.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가방 그만 사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 아들한테 머리채까지 잡히고 며느리한테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는데 이런 일에 나서서 또 무슨 사달이 나라고?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발.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 이혼 직전이라니, 그래서 아들이 그토록 저에게 전화를 해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씁쓸했죠. 집 나가 연락 끊긴 어미가 걱정된 게 아니라 이혼하고 난 뒤 제가 필요해서 연락한 게 틀림없더라고요. 아들 내외를 향한 괘씸한 마음이 더욱 커졌네요. 얼마 후 아들이 제 초본을 확인해 아파트로 찾아왔더군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인터폰에 뜬 아들의 얼굴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화면이 선명하지도 않았는데 몇 달 전과는 너무도 다르게 변해버린 모습이 의아했죠. 저는 대답도 하기 싫었지만 연신 울려대는 소리에 주변에 폐가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을 들어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 무슨 일이냐? 엄마, 저 다 알게 됐어요. 처음에 주소 확인하고 혹시나 남의 집에 일하러 들어가신 거 아닌가 했거든요. 근데 등기부등본 떼보니 외삼촌이 이 집을 남기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외삼촌이 그렇게 재산이 많으셨어요? 이거 말고 또 받으신 것도 있죠?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몇 달 만에 어미를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유산 얼마나 받았냐는 말이라니. 아들은 달라지기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왜 왔는지 말하지 않으면 당장 경비 불러 내쫓을 거다. 아니에요, 엄마. 전 그냥 이제 살았다 싶어서요. 사실은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말로는 딱 한 번 실수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더러워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불륜한 남자가 술 먹고 집 앞에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온 동네에 소문 다 나서 창피해 죽겠거든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 계속 할 거냐? 아니요, 본론만 말할게요. 저희 이혼하려고 소송 중인데 그 여자가 바람피운 주제 재산 분할이랑 애들 양육권을 주장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문제가, 사실 제가 그동안 돈을 제대로 못 갖다 줬어요. 회사에서 월급 못 받은 지 1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꼬투리 삼아서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소송이 길어질수록 비용도 올라가고, 만약에 재산 분할이라도 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전 그제야 그동안 아들이 며느리에게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월급을 못 갖다 주니 그 자격지심에 며느리 눈치를 본 거죠. 그렇다고 저에게 한 짓이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매정하게 노모를 길바닥에 내치고도 연락조차 없었으니까요. 왜 남는 게 없어? 그래도 그 집 팔아 둘이 나누면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지. 사실 그 집 담보로 제가 얼마 전에 주식을 해보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렸어요. 뭐라고? 회사가 불안정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2억만 투자하면 석 달 안에 5배 불릴 수 있다고 해서 그 돈을 고스란히 맡겼는데. 됐다! 더 듣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엄마, 저 이혼하고 남은 재산 정리하면 애들이랑 여기 들어와 살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뭐라고? 여기서 엄마가 애들 봐주시면 저도 마음 잡고 다른 직장 알아보고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집에 너 들일 생각 눈꼽만큼도 없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사이에 다 까먹은 거냐? 넌 어미 머리채까지 잡은 인간 말종이야. 그런 짓을 해놓고 감히 어떻게 이 집에 발을 들일 생각을 해? 엄마, 그땐 제가 돌았었나 봐요. 그 여자 매일 바가지 긁는 거 지겹고 돈 한 푼 없이 노후 준비도 못한 엄마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짜증났어요. 죄송해요. 그래? 너 이 집에서 땡전 한 푼 없이 얹혀 사는 어미는 꼴 보기도 싫고 이런 좋은 집에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어미는 간절하게 필요하냐? 너한테 어민 그때나 지금이나 나 하나야. 그런데 상황에 따라 부모 대하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너는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어. 돈 한 푼 없는 이웃남으로 고생 좀 하면서 살아봐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될 거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땐 정말 경찰 부를 테니. 결국 그렇게 한창 실랑이를 벌이던 아들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갔지만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며느린 며느리대로 계속 아들을 말려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죠. 어린 손주들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받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면 아들은 또다시 예전처럼 저를 함부로 대하며 상처를 줄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그런 꼴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아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족족 경비실에 연락해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한동안 저를 괴롭히던 며느리도 더는 반응이 없자 지쳤는지 조용해지더군요. 얼마 후 아들 내외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남편의 조카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아들의 소식을 전하더군요. 큰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현수 오빠 소식은 들었어요. 지금 그 집 이혼 소송하느라 난리도 아니라면서요? 얼마나 속이 상하세요? 조카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이미 제게는 남의 일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3개월 만에 끝났다고 하더군요. 며느린 불륜 증거가 명백했지만 아들이 그동안 가장 노릇 못한 걸 빌미로 물고 늘어진 것 같았어요. 결국 재산 분할은 받았지만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들에게 돌아갔다더군요. 그렇게 두 아이는 상처만 안고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며 주변에 불륜녀로 낙인 찍힌 며느리는 쫓기듯 친정이 있는 강원도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부모님의 식당을 도우려 했지만 남부끄럽다는 친정 부모님의 타박에 기도 못 펴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도 사돈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울며 불며 자기 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곤 했거든요. 아들의 생활도 폭폭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간신히 버티던 회사가 밀린 월급도 못 주고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 하루하루 막노동을 전전하다 얼마 전부터 택배 일을 시작했답니다. 아직 어린 손주들이 눈에 밟히긴 하지만 아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 직접 도와주진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저에게 자주 연락하는 남편의 조카에게 일당을 주고 아이들을 가끔 들여다보도록 부탁했어요. 그 조카도 애들 다 키워놓고 소일거리를 찾고 있다고 하기에 아르바이트 삼아 저희 손주들 좀 돌봐달라고 한 거죠. 물론 제가 시켰다는 사실을 아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하도록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소중한 조카도 제 부탁에 적극 협조하고 있네요. 맘 같아서는 완전히 모른 척하고 싶지만 어린 손주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긴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절 키우셨을 텐데 엄마 머리채 잡던 그날 전 이미 아들 자격을 잃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씀도 감히 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고요.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여전히 다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끊어진 모자 사이에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여전히 저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그동안 빼앗겼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죠. 그야말로 인생의 황혼기, 아니 황금기를 즐기고 있네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에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제가 저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살 때는 남들도 절 우습게 여겼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니 다른 사람들도 저를 존중해 주더라고요.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이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을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